네, 이것의 가장 빠른 방법은 직접 출마해서 당선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미 짚었습니다. 쉽지 않은 카드라고. 정반대로 나갔는데 삐끗하면 알토란 대표는커녕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지금 여의도에서 희한한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희한한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거죠?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카드라 통신을 저는 여기서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희한한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는 얘기는 뭐 입에서 입으로 좀 전해지는 게 있던데요. 그 카드를 정말 쓸까요? 제가 볼 때 그런 스타일을 구기는 것일 텐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은 돌아온다고는 했는데 기약은 없다라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터미네이터는 정말로 돌아왔어요. 돌아올 거다 하고 갔다가 정말로 돌아왔는데 한동훈은 터미네이터가 아니다. 최소한 국민의 복귀 시나리오는 이렇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비가 살짝 흘리신 그 지라신지 전망인지 잘 모르겠는 그 내용이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 안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궁금증으로 남겨두고, 친한계 의원들의 말이 또 보도를 많이 탔는데 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한 전 대표가 끊임없이 이슈 파이팅으로 존재감을 부각하는 스타일이다. 장 외에서 장동혁 지도부와 대립 구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현실적이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만약 한 전 대표가 보수의 심장인 대구 등에서 승리하면 정치적 명분을 확실히 하고 제명으로 인한 상처를 덜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근데 만약에 정말로 출마한다면 대걸까요? 부산 얘기도 나오고 서울 얘기도 나오고 여러 지역 얘기가 나와요. 지켜봅시다. 네. 네, 란테르트님, 목련꽃 피면 돌아오는 건가요? 왜 목련인지 기억하시죠, 제이비? 김포 서울 편입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호날다님, 어떻게 돌아오는 건가요? 누가 살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담쟁이 넝쿨님, 역사는 반복됩니다. 돌고 돌아 그 밥에 그 나물이더군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박정훈 의원과 인터뷰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헌법재판소가 유효 투표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표의 성과 가치에 차등을 두어서 사표, 여기서 사자는 죽을 사자입니다. 사표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악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또 해당 조항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 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를 단순화하면 득표율만큼 의석을 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판단을 저는 수학을 잘 못했으니까 수포자였으니까 빼고 산수 수준으로 해석하면, 자, 이런 얘기가 나는데 비례의석이 지금 몇 석인 줄 아십니까? 46석입니다. 근데 그럼 46석이 아니라 100석이 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1% 단위로 끊어서 의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례 의석수를 그대로 둔 채 할당 방식을 조정하려면 2%당 2점 몇 %당 한 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1% 득표 정당과 2% 득표 정당의 의석수가 같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저하한선을 3%가 아니라 1%로 두고, 그래서 1에서 3%는 한 석, 뭐 3에서 5%는 뭐 2석,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어제 헌재의 판단 취지와 이것이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국회가 순순히 비례의석을 100석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석을 줄입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정치권에 난제가 던져졌다 라고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살펴야 될 게 있는데요. 어떤 거죠? 어제 위헌 결정은 재판관 7대2로 갈렸습니다. 근데 반대의 의견을 냈던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의 판단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 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추세를 지적을 하면서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자, 이 우려는 막연하지도 그리고 우려에 불과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임박한 위험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국회가 묘수를 짜내는 과정에서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과연 국회에게 솔로몬급의 지혜가 있느냐? 이건 잘 모르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극우 정당이 국회에 들어오면 어쩌죠? 라는 걱정의 댓글도 좀 올려주고 계신데, 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이 득표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26%였고요. 녹색정의당, 여기는 극우정당 아니죠. 녹색정의당은 2.14%를 얻었어요. 그러면 3% 제한이 없었다면 산술적으로도 한 석 정도는 얻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현재의 판단에 따르면 그래서 선거법이 바뀌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8672님, 당연한 결정입니다. 3%의 국민도 국민이니까요. 또 소수도 국민이니까요. 환영하는 댓글도 있지만 또 반면에 우려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제이비의 말대로 너무 복잡해진다. 묘수를 찾을 수 있겠냐? 과연 국회가 일을 할 거냐? 여기에 또 물음표를 찍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정교 유착 의혹을 캐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새롭게 밝혀낸 내용입니다. 통일교 산하단체 청주평화연합이 있는데요. 이 단체가 월드서밋 2020 행사 섭외 명목 등으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 국회의원 54명에게 정치자금 총 2,800여만 원을 불법 후원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왜 이게 불법이냐? 개인들이 후원을 한 뒤에 이 천주평화연합 계좌를 통해서 통일교 자금으로 그 돈을 보존해주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을 썼다는 거. 이건 불법이거든요. 자, 이게 처음 있는 사례가 아닙니다. 검찰이 지난달 31일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바로 이 단체 자금 1,3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송광석 회장을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경합수본이 새롭게 밝혀낸 내용도 당연히 이렇게 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후원금을 받은 54명의 당시 국회의원들의 정당 분포를 보면 54명 가운데 32명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3명, 바른미래당 2명,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5명, 정의당 1명, 대한신당 1명, 이런 순이었다고. 정치권을 망라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자, 정교 유착 의혹을 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교 유착에 지금 접착제 용도로 썼던 게 뭐라는 겁니까? 이거는 뭡니까? 끝까지 도려내야 된다. 끝까지 파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을 놓고 지금 여야가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줄다리를 할 건지도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검경합수본에 더 힘을 실어주든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면 끊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다리기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 얘기까지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합수본이 수사를 열심히 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만나서 1억 원 수수 사실을 밝히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게 언제였냐면 2022년 4월 21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서울시당 민주당 공관위 회의에서 어떤 모습을 강선우 의원이 연출을 했는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시 공천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가 전하길, 강선우 의원이 내가 강서갑 지역위원장인데 추천도 못하느냐 이러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김경시 의원을 추천했다. 너무 강한 톤이라 다른 공관위원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알아서 하시라 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보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전해줬는데요. 슬프게 우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면서 울고불고 해서 회의장 바깥까지 소리가 울렸다. 국회의원이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라는 겁니다. 그동안 본인의 이야기와는 많이 다르네요. 당시에 민주당 서울시당은 강서구 제1선거구에 청년 여성 인재를 공천하기 위해서 재공모를 받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강선호 의원도 울고불고하기 이틀 전인 4월 20일 회의까지는 여성 청년으로 멋지게 선거를 치러야 한다 발언을 했다. 근데 하루아침에 정말로 하루 만에 돌변을 해서 4월 21일에 김병기 의원 찾아가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고, 또 하루 지나서 울고불고 공관위회에서 저렇게 했다라는 건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냐. 그것의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경찰 조사, 흘러나온 경찰 조사 내용인데, 강선호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4월 20일 회의 뒤에 김경시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쇼핑백에 담긴 1억 원을 알게 됐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은 제가 볼 때는 떨어집니다. 이미 몇 달 전에 호텔 커피숍에서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술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뽑아낼 게 뭐냐면 4월 20일에 김경시 의원이 아주 강력하게 강선호 의원에게 항의했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고 또 그 다음날 공관위 회의에 들어가서 울고불고하면서 이야기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은 성립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도 지금 경찰서가 진행 중이니까요.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서 눈물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눈물에 좀 많이 꽂히셨네요, 조철님들은.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한겨레신문이 어제 저녁에 이런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진국 청와대 사법제도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보도였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이진국 비서관이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배경도 전했는데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의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문제를 두고 불거진 이견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라고 함께 전했는데, 청와대 관계자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수사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을 분리하는 구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코멘트까지 달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두세 시간 뒤에 대변인실 공지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인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요지의 공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한겨레는 오늘자,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보도는 온라인판 보도였는데 오늘자 지면에서도 이 기사를 그대로 게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자, 청와대 대변인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게 사의 표명한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사의 표명의 배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사의 표명의 배경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도 사실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다가 결국은 사표를 던진 건지, 아니면 갈등이 해결돼서 이제 내 소임 끝났다 여기서 사의를 표명한 건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략적인 관측은 중수청 조직을 이원화하는 것은 없던 일로 백지화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다라는 관측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진국 비서관의 주장대로 그 방안이 흐름을 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것인도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좀 점검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궁금하네요. 그 다름이 뭔지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건 빼고요, 새로 나온 것만 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저를 약 14평 증축을 했는데 드레스룸, 욕실을 설치하는 한편 반려묘실, 고양이 방까지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증축 전면부에는 고양이 방과 드레스룸이, 그리고 증축 후면부에는 세면장과 화장실이 포함된 욕실로 히노키 욕조가 있었다,
라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내용인데요. 제가 개집은 많이 들어봤는데 고양이 방은 솔직히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고양이 방이 뭐예요? 캣타워가 있는 고양이 놀이방이죠. 아, 그런 겁니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고양이는 보통 어둡고 구석진 곳을 좋아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고양이 방에는 전등도 안 달고 밀실로 꾸민 건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그럼 개집은 있었다라는 겁니까? 없었다라는 겁니까? 고양이 방만 설치하고 그러면 도그하우스는 설치 안 한 건가요? 이건 있었다라는 겁니까? 없었다라는 겁니까? 궁금하네요. 수영장은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 수영장이라고 알려진 거죠. 근데 개 집은 안 만들어주고 개 수영장만 만들어준 건가요, 그러면? 근데 이거 전하면서 그나마 위안거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궁금했던 사항 일부가 해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관절을 빼는 과정에서 캣타워가 발견돼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때 대통령실 설명은 원래 캣타워는 관제에 두고 나왔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캣타워는 반출되지 않은 채 관저 내부에 설치돼 있었다라고 밝혔고요. 또 다다미 방 용도도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티룸, 즉 차 마시는 방이었다고 합니다. 차 마시는 방은 굳이 다다미 방으로. 그러니까요. 윤건영 의원이 했던 외